바쁘신 중에도 교육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실무교육은 조재학 협치조정관님과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국장님께서 본예산 주민심의와 참여예산위원회 역할, 그리고 예산 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산 실무교육이 10월에 있을 본예산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단계가 완화되긴 했지만 계속 중에 있으니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평구 주민참여위원 예산 실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무 주민참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참여위원장 김병무 위원님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졸지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참여예산 교육 자체도 열지 못하고, 근데 이제 본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앞으로 중대한 이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준비를 해주시는 행정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같이 논의하는 이제 과정에 예산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과 논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행정하고 조금은 알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어렵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좀 좋은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교육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면서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조재학 은평구 협치조정관님께서 본예산 주민심의와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쓰고 하는 거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나치게 엄숙한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니까 좀 마음을 좀 풀고 열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반가운 인사를 할 수 없지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흔들어서 좀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얼굴 보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은평구에서 하는 것처럼 구청의 전체 예산을 주민들, 참여예산위원들에게 공개하고 또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은평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도고, 아직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인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렇게 긴 시간 말씀드릴 건 아니고 뒤에 이제 전문 강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2015년부터 한 3년 6개월 정도 참여예산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각 분과의 활동과 함께 했었고, 특히 이제 본예산 주민심의라고 하는 과정은
전체 과정에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 당시에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크게 우리가 이제 본 예산을 들여다볼 때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뭐 예산 전문가도 아니고요,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장세하게 뭘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사업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다음에 생활 현장에서 느끼시길 때 어떤 문제나 개선점이 없는지 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예산이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합리적인지 하는 것들을 봐주시는 게 있을 거고요. 즉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만큼 이제 보인다 그러잖아요. 기왕이면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는 그런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자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지 8페이지부터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8쪽에 보시면은 이제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에서 본예산 주민 심의를 하는 근거는 우리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첫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활동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영조례에 보시면은 참여예산 분과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 제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즉 그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구의회에 넘기기 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조정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하셔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예산액이 많다 적다, 좀 늘리자 줄이자, 증액하자 감액하자, 이런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요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데, 주요 사업 및 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의견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거죠. 즉 예산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느끼시는 바를 예산을 집행할 때 잘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에 대한 조정 의견, 증액 감액 의견을 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 좋아, 예산은 잘 구성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혹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그걸 개선을 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절차를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예산 조정안을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이제 10월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부서별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담은 책자가 이제 배부가 될 겁니다. 분과별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드릴 텐데, 그거를 이제 부서에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분과위원회 회의 때 해당 부서에서 오셔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걸 들으신 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내부 토의를 거치셔서 분과별로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예산에 대한 조정 의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10개 분과에서 진행한 거를 전체로 모여서 분과위원장단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조정할 게 있으면 같이 조정을 해가지고 행정에 전달을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에서 알아서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민관 예산협의회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구의 주요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참여예산위원장님하고 분과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함께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정된 최종 의견은 의회로 넘어가게 돼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개선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1년 1월 달부터 꾸준하게 해당 분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부서랑 얘기도 나누고 현장 간담회 탐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파악된 문제점을 기초로 해서 진행을 하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시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부서의 사업 설명서를 들으시고 개선안을 제시를 하시면 역시 민관예산협의회를 통해서 그 수용 여부가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부서에 통보가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이 하는 조정 의견 제시 혹은 주민심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구의회 심의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땅 결정하면 바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우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낸 의견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예산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최종 결정권은 구의회에 있다고 하는 점,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이해하시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보통 2차례 내지 3차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 회의와 두 번째 회의에 대한 그 개요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부서에서 오셔가지고 사전에 배포된 사업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같은 걸 요청해서 두 번째 회의에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분과위 공무원 해당 부서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부서 분과위원들이 모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안과 사업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분과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3차 회의도 진행할 수 있다 하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물론 이제 여기에는 1, 2기 때부터 참여하신 이제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지난 2011년부터 이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꼭 10년 됐는데요. 그래서 2012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 낸 의견에 대한 조정 의견을 보시면은 저기 도표로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그동안의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164억을 감액을 했고요. 즉 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즉 주민들이 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낸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과별로 쭉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 의결을 하게 되는데 분과에서 의결을 할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거는 얼마 정도를 깎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관련해서 2019년도에 심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그런 문학상을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전년 대비해서 행사 운영비가 다소 과다하게 좀 증액된 것 같다
좀 축소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알뜰하게. 그래서 1,600만 원을 감액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사업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2018년도에 33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건, 약 30억 5,2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개선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개선안 이제 예시인데요. 2018년도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이제 모니터를 해봤더니 다 좋은데 자전거를 타는 기술적인 교육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는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타는데. 그래서 안전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술 먹고 약주 드시고 자전거 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부서에 전달이 돼서 현장에 반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전달받으실 사업 설명서의 내용인데요. 단위 사업별로, 사업 하나하나별로 그 사업에 대한 그 기본적인 목적과 현황과 어떤 경과, 그 다음에 계획 같은 것들이 설명이 돼 있고 밑에 예산 내역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전문 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참여예산위원장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을 보실 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각 단위 사업별로 그 사업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제일 위에 그 제목 밑에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사업 목적인데요. 과연 사업 목적하고 사업 내용이 일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걸 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정한 규모인지, 너무 많거나 적지는 않은지 하는 것들을 봐주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인데 특히 예산액을 대비했을 때 사업 효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도대체 그걸 진행하면 몇 명 정도한테 혜택이 가고 누가 혜택을 입는 건지, 그 인원수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것이 예산이 적정한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쉽게 보시는 방법은. 세 번째는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있는, 경험하시거나 알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설명서가 배부가 될 거니까 주변 이웃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또 내가 경험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하고 함께 토론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13분씩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전체 사업은 다 알지 못하지만 서로 이제 십시일반하면 서로가 아는 사업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을 낼 수가 있으실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하게 보실 거는 전년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전년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한번 꼭 물어보실 거는 전년도 시행했을 때 그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에 대한 평가를 꼭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부서에. 그 다음에 예산 내역이 변동된 게 있으면 그것이 왜 변동됐는지, 또 얼마나 변동됐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시게 될 건 질문이세요. 공무원들을 만나가지고 부서를 만나서 질문을 하시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한 사업별로 질문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업을 어떤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 분이 또 다른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막 헷갈려져 버리니까 A라고 하는 사업을 누가 질문을 하시면 그걸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만약에 분과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진행하시다가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방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검토 방법으로는
필요시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우니 작년도의 사업 결과 보고서 같은 거를 좀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의견에 반영 토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분과회의록의 예시를 보시면은 주로 이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거는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유지 보수인데 어떤 거였냐면은 왜 지하철 근처나 이런 데 가면은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니까 세척하는 비용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분과위원들이 보시니까 이 유지 보수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은 거예요. 대당 4,000원씩 잡혀 있었거든요. 그 한 칸당 보통 10개 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한 칸당 4,000원씩이면 10개를 하는 게 청소하는 게 4,000원? 자전거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거치대가 4,000원? 이건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캐 물으신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4,000액으로 한 것이 과다하니까 그거를 뭐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안을 내서 이제 반영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결되는 질문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한 분 한 분이 주민들의 얼굴이라는 거죠. 공무원들이 볼 때는 거꾸로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 잘하는 공무원도 있지만은 좀 잘 못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들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떤 태도로 임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 얼굴임을 잊지 말고 좀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위원 간에 상호 존중하고 생각이 다르더라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하고도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 회의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야 할 거는 예산서 사전 학습하는 거, 나눠드리는 거, 분과별로 나누면은 이제 몇십 페이지 정도 될 거거든요. 전체는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분과에 해당되는 거는 꼭 보시길 바라고요. 꼭 사전에. 그다음에 질문은 꼭 하셔야 되고 합리적 의견 제시도 꼭 필요할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냥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지 무조건 주장하시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분명히 앞에서 다른 분이 질문하셨는데 캐치를 못 하시고 또 한다거나 1차 회의 때 한 질문을 또다시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막 이제 공무원들한테 가끔씩은요 예산을 너무 이제 아끼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긴 한데 가끔은 보면요 호통을 치거나 막 그 고함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정중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끔은 드물지만은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적인 민원을 그 자리에서 꺼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참여 예산이 주민들의 얼굴이듯이 절대로 그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민원은 민원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글을 한번 읽고 제 시간은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렇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가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한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을 행사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 혹은 권한도 있을 수 없으니 우리가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뒤이어서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국장님을 모시고 예산 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마스크를 쓰고 좀 하니까 아쉽고, 그다음에 더 아쉬운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좀 상황이 이러니까 서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실무 교육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보시면 2시간이지만 그 2시간 이내로 빨리 끝내서 그 정해진 시간에 끝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랑 1시간 반 정도 이야기 나누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은평구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는 과정들이 오늘 좀 저랑 같이 이야기하는 거에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및 결정,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오늘 시간을 보니까 무엇을 볼 것인가 정도에서 그 은평구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성과계획서, 그다음에 예산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시고 보시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및 결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예산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게 말씀 처음에 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서가 왜 예산서를 작성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들은 간단한 설명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저희 함께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하시잖아요. 왜 막연하시죠? 여행을 같이 갑시다 해놓고서 뭐가 없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각출해서 얼마씩 내면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한 100만 원입니다. 우리가 10명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판단하시겠죠? 어떻게 어디로 몇 번 며칠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의사소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뭘 하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예산서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겁니다. 의사소통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공개하는 건 뭐죠? 은평구 시민분들이 그 예산 재정에 의사소통에 참여하시라는 거고,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건 뭐죠? 바로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리시라는 어떤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실 때는 뭐죠? 이게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활용하는 도구 아니면 자료,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자료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합의 결정하시는 게 바로 예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뭐죠? 우리가 의사소통 결정하는데 올바른 판단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자료,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솔직하게 저도 여기 앞에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냐면 예산 용어들 있잖아요. 재정 자주도, 재정 자립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일상적으로 쓰질 않아요. 우리 딸내미한테 야 재정 자립도가 뭔지 알아? 그러면 어떤 아빠죠? 못된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어들 일상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할 때마다 어떻게 영어사전을 찾듯이 늘 찾아봅니다. 단어들을. 그리고 이 뜻이 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자료들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애국어를 배우듯이 두려움을 버리시고 하나하나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익숙해지는 과정들을 같이 밟아 나간다. 그리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 익숙해짐을 더 촉진하고 증진하겠다 정도의 어떤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외국어를 잘 알지 못해도 우리 삶은 뭐죠?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를 잘 못 보셔도 돼요. 은평구에 오래 사셨고 은평구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예산의 재정에 관련된 의사소통에 참여하실 권리가 있으시고요. 권한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실 책임도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에 대해 알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은평구 시민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본예산 심의라든지 또 본예산 심의라고 안 부르는 지역도 있어요. 온예산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지역들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인데 이 사진 이 두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1953년도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전상을 정복했던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이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이 등정에 성공한 다음에 24년, 그러니까 1977년도에 고상돈 대장님 한국인 최초로 세계 58번째로 정상에 올랐어요. 자,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1953년도 최초 등반 성공한 다음에 77년도까지 1년에 2.5명, 3명이 안 되게 성공했습니다. 등반에. 그런데 놀랍게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후 2004년도만 해도 무려 1년에 330명이 성공을 해요. 등반에.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1953년도부터 77년도까지는 베이스 캠프 위치가 해발 2000m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베이스 캠프가 어디죠? 6,700m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거의 6,000m로 올라가야 되면 지금은 거의 2,000m, 3,000m 정도 올라가면 등반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2,000m 정도만 올라가면.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들은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에는 어렵고 하시지만 같이 위원님들 어떤 성과들이 축적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선생님도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시면 우리가 조금 더 시민들이 더 안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같이 해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를 올린다. 우리가 다른 시민들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를 올린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같이 협력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이 사진에 약간 그 숨겨진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사진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신 텐징 노르가이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보시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분한테 너 올라간 거 아니잖아 라고 약간 비난을 했어요. 약간은 의문을 제기하고 왜 텐징 노르가이 사진밖에 없어? 너 사진은 없어 라고 하면서 올라간 거는 텐징 노르가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면 텐징 노르가이라는 이분이 네팔인인데 그 당시 카메라를 쓸 줄 모르셨대요. 옛날 카메라를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같이 올라간 분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근데 이 약간 최초로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데 텐징 노르가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힐러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마지막 몇 걸음을 앞두고 내게 영광을 양보했다. 그러니 우리 둘이 함께 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은 등반에 성공한 다음에 나 혼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같이 올라갔다고 했어요. 늘. 그런데 기자들은 누가 먼저 올라갔냐를 계속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라든지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이분은 우리가 같이 올라갔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산에. 근데 기자분들은 누구죠? 뭐죠? 어떤 거에 관심 있었죠? 누가 최초로 밟았는 자를 중요하게 했지만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였죠? 같이 올라간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하시는 것들은 시민분들, 공무원 선생님들, 지역의 어떤 공무원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좀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뭐죠? 예산서는 두려워하시는 게 당연하다.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뭐죠?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 정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익숙해지면 그 두려움들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경험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우리의 의사소통을 돕는 자료 아니면 촉진하는 정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자료들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산 과목 구조의 개념이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집에 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회사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회사를요.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A라는 회사가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돈이 나가는 것과 A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는 돈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들이 달라요. 뭐
가라는 체계로 하고 B라는 회사는 나라는 체계로 들어오는 것들 항목들 나가는 것들 정리하면 이 두 개의 회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뭘 하죠 우리가? 회계 계정이라든지 항목을 동일하게 만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세입으로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세출로 어떤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그거를 동일하게 통일시켜 놓고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건 그 세입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과목들은 돈이 들어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뭐 참여하셔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야기하실 것들이 약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출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되어 있는 건 뭐죠? 예산 과목 구조의 개념은 뭐죠?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한 거죠? 돈이 들어오는 길하고 돈이 나가는 길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나의 어떤 공통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그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입 과목 분리 체계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법령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이야기해야 할 세출 예산 과목 체계 구조가 있는데 또 이렇게 보시면 어려우신데 여기서는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세출 예산 과목 체계가 2007년, 2008년으로 어떻게 된 거죠? 변화가 되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변화가 되었다. 그다음에 이게 보통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걸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인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예산 편성까지가 편성 위에 부분이 뭐죠? 보통 예산 과정 중에서 형성이라고 합니다. 형성. 이거는 중요하니까 좀 한번 써주시겠어요? 한번 볼펜으로. 형성입니다. 형성. 그다음에 여기 은평에서 잘 아시는 편성하고 집행을 아시죠? 그다음에 집행 결산 재정 분석은 뭘까요? 평가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잘 아시는 것들은 제외하고 이 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왜 형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식사를 제공할 건 아니지만 저녁에 이 의원님들 뭐 드실 거예요? 식사로 아무거나 드실 거예요? 또 집에서 해주시는 밥 드실 거고 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의원님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한식 드시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식 한 분밖에 없고요. 중식은 안 드시네 아예. 그다음에 양식은 세 분. 그럼 일식도 한 분. 뭐 다들 간헐적 단식을 하시나요? 왜 안 드세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식당의 사장이에요, 제가. 그러면 손님들이 뭘 드실지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재료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뭘 드실지 몰라요. 그러면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 준비하는 거에서 뭐가 발생하죠?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 단계는 시민분들한테 물어보는 과정들 아니면 지역의 상황들에 대해서 통계라든지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재원을 형성하고 배분할 건지가 크게 한번 고민하는 것들이 형성 단계에 참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민참여예산 워낙 잘 하시니까 편성 집행은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평가는 뭐죠? 형성하고 여기 보시면 편성, 집행에 대한 어떤 그 사이클의 과정에 대한 시민분들이 평가하시는 것들이 평가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죠? 여기까지가 형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예산 편성, 집행, 그다음에 평가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방재정법 39조에 주민참여예산은 뭐죠? 예산 과정에 대해 참여입니다. 예산 과정에 대한 참여니까 어떤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형성, 편성, 집행, 평가 이 4단계에 참여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예산 과정에 참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약간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이거하고 합쳐서 보면 설명이 약간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여기까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형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성 단계의 예산서가 뭐냐면 중기 재정 계획입니다. 이거는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5년짜리 계획이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집행은 뭐죠? 이런 어떤 기능 조직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좀 약간 세분화됩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만 제공되는 자료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은 뭐죠? 우선 중기 재정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기 재정계획이 있죠.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있는데 보시면 은평구, 그다음에 2024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죠? 5년짜리 계획이라는 겁니다. 5년짜리. 이거는 근데 매년 나와요. 매년 만듭니다.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홈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이걸 다 내용을 좀 정리해 놨는데 보시면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해서 쭉 보시면 어떤 자료죠? 일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은평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형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아니면 근거 자료들이 여기에 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 그리고 단위 세부 사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예산서가 예전에는 단년도 예산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어떤 예산 어떤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부채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지 않는 사업들은 주요 사업이 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 추이가 보입니다. 은평구가 어떤 주요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와 어떤 것들이 고민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어떤 마인드를 담아야 되는 게 이 예산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산서가 가장 한글이 많습니다. 숫자가 없고 가장 한글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산서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아니라 뭐죠? 한글이 제법 많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예산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5년 계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렇게 보시면 정책 비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어떤 마인드를 담아내기 위해서 예산서가 단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을 배분하고 형성할 건지에 대한 기본 계획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정책 비전은 뭐죠? 은평에 내일을 열겠습니다라고 해요. 내일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이렇게 희망차고 행복한 미래, 내일이겠죠. 그 내일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주민이 주인인 은평, 내 삶이 책임지는 은평 이렇게 돼 있는데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 통일의 상상기지 은평, 더불어 잘 사는 은평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체계를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전 하우스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번 시간에 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비전 하우스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비전 하우스가 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하우스는 바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은평에 내일을 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지붕이 되는 겁니다. 지붕. 비전 하우스의 핵심은 바로 이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지붕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비전 하우스 지붕을 만들 땐 이해 당사자들이라고 하죠.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합의하는 것들을 지붕으로 보통 올린다고 표현합니다. 지붕으로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원하는 지역, 마을, 은평구 이런 것들에서 시민분들이 합의하시고 결정한 내용들이 뭐가 되는 거죠? 지붕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지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붕에 따라서 핵심 활동이 결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우리 마을을 위해서 5년 후에 5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합의하셨어요? 합의는 하신 겁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5년 후에 5층짜리 건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5층짜리 건물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시죠? 의원님들? 돈,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돈부터
돈이 그러면 핵심 활동 1번에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땅. 그러면 핵심 활동 두 번째가 뭐가 되죠? 땅이 됩니다. 그러면 돈하고 땅이 있으면 건물을 다 올릴 수 있나요? 뭐가 또 필요하죠? 자재도 있고, 자재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쁘게 짓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쁘게 지으려면 뭐 기술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핵심 활동 3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술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땅을 해서 예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활동이 정리가 된 거죠. 돈, 땅, 기술 디자인, 이렇게 핵심 활동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돈에 관련된 핵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제가 잘 모르는데 은평에 5층짜리 건물 올리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위원님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한 5억이요? 50억. 그럼 선생님 50억. 그러니까 기운차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50억을 합니다. 우리는 50억이 있는데 50억 지갑에 갖고 가신 분이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융자를 받아, 은행 대출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50억 대출을 바로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시죠. 대출을 발생 시 바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 정도 진척하고 대출을 발생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지인 찬스 있잖아요. 지인 찬스. 지인 찬스를 쓰려면 또 뭘 하셔야 되죠? 미리 사전에 가서 차도 같이 마시고 술도 먹으면서 밥도 먹으면서 내가 왜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돈에 관련된 활동들도 뭐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획을 우선 추진하는 계획을 짜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금융대출을 언제 발생할지, 아니면 지인 찬스를 어떻게 쓸지를 하시는 것들이 구체적인 활동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핵심 활동 2, 땅은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땅은 우리 지역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는 용도가 있으시잖아요. 용도에 맞는 이치가 있으시면 그 이치에 맞게 어떻게 하실 거죠? 현장에 가보셔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보셔야 되고, 땅을 좀 알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좀 잘 아시는 분들한테 또 이야기 듣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실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 관련돼서도 뭐죠? 구체적인 활동이 현장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소통,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한 시민분한테 혼났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확인도 있죠. 이렇게 해야지 땅이 해결되는 겁니다. 땅이. 그러면 이제 기술 디자인은 뭐가 될까요? 기술 디자인은 그쵸. 설계라든지 5년 남았으니까 우리 지역에 건물을 예쁘게 올리기 위해서 내가 좀 배우겠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분한테 좀 물어보고 같이 협력해서 건물 올리겠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은평에 내일을 열겠습니다가 뭐죠? 지붕입니다. 지붕. 그리고 이게 뭐죠? 기둥. 핵심 활동 기둥들이에요. 5개의 기둥이 있는 거고요. 이 내 삶을 책임지는 은평에 관련돼서 사업들이 붙는 게 뭐가 되죠? 그게 주민 제한 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드는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들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바로 그 사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은평은 몇 개의 기둥이 있는 거죠? 5개의 기둥이 있고 5개의 기둥에 맞춰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체계를 갖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참여예산에도 얘기되고 있는 계획형 참여예산이라든지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은 보통 이 툴을 이용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럼 기둥이 왜 보통은 기둥을 2개에서 한 5개 정도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기둥을 20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둥을 2개에서 5개 정도 만들면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이 많으면 기둥을 막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우선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둥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시급성이 또 반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자원의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둥을 2개에서 5개 정도로 만드는 게 유효하다, 아니면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하우스를 이해하시면 지방재정 예산을 볼 때 좀 편하세요. 기본적으로 뭐죠? 이 은평구 체계, 비전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바로 비전하우스 체계로 돼 있다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역에서 어떤 계획을 짜실 때 시민분들하고도 우리 지역이 내가 살고 싶은 마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그게 합의되시면 그걸 어떻게 하시면 되죠? 지붕으로 올리시면 돼요. 지붕이 올라가면 기둥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아니면 지역에서 뭐 시민 참여 활동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활동하실 때 계획을 짜시거나 기획을 하실 때는 이런 비전하우스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잠깐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4시 좀 넘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예, 위원님들 좀 쉬셨으면 다시 또 이야기 이어서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다시 이야기 드렸는데 아까 잘 그 비전하우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이 구성되고 기획된다라는 것들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구성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요 지표들이 있어요. 이 주요 지표들이 있는 건 뭐죠? 통계자료라고 하는데 보통은 통계자료가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재원을 형성하고 배분한다라는 것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측정한다는 것은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건 뭐죠? 은평구에 재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이 시설물들이 다 뭐죠? 은평구의 재정 및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주요 지표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계획을 할 때 뭐가 필요한 거죠? 지역의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이제는 어떤 정책이라도 이야기할 때 지역의 통계에 약간은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성북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지역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성북구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사업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성북구 통계 자료를 봤더니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단독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그럼 왜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래 사시니까 이제는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는 기간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역에 화재 유형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실화예요. 실화는 뭐죠? 실수로 해서 불이 나는 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역의 거주 데이터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어르신들이 단독 가구가 많은 지역에 화재가 많아요. 그냥 이거는 짜맞춘 게 아니라 통계를 읽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걸 읽으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의 어르신들이 단독으로 사시다가 실수로 화재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하셨냐면 가스 밸브가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는 거 있잖아요. 시간 타이머. 그거를 좀 보급하는 사업은 어떨까 하시는 사업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제안서가 아니라 뭐로 만드신 거죠? 사업들을 통계 자료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지역의 어떤 자료들, 통계를 활용해서 제안 사업이라든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지역들도 좀 이런 거 참고하고 있다는 것들만 유의해 주시거나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통계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해서 정책들을 형성한다는 것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렇게 회계별, 이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뭐 기금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액. 2020년도에 이 정도 금액이 은평구 총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5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한 5.1% 정도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될 건 뭐죠? 1년마다 뭐가 올라가죠? 물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늘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게 왜 영향을 미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이 있는데 의무지출은 딱 이해가 되시겠죠? 뭐죠? 여기서 보시면 법정지출, 보조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게 의무지출이죠. 그럼 재량지출은 뭘까요? 은평구에서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죠. 여기 총액이 있죠. 총액이 일반회계, 여기 합계 947 되어 있는데 여기 의무지출을 해서 7573이 있어요. 이거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계산기로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직접 실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9473으로요. 7573이요. 예, 나누면 숫자가 몇이 나오나요?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대략적으로.
제가 그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숫자가 나오시나요? 숫자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80%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 11559로요 9852를 나눠주세요 한번.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게 80% 정도 됐다고 했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나누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89% 나오죠?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7573이 어디서 나왔죠? 의무지출에 나온 거예요. 의무지출에서요. 숫자가요. 그리고 9373은 뭐죠? 은평구 1년 예산 총액입니다. 그럼 은평구 예산에서 의무지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80%가 되는 겁니다. 뭐 70%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더 줄어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평구에서 시민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선출직을 뽑건 투표를 하셔갖고 새로운 뭐 지자체장을 뽑으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하셔갖고 얼마 정도 세상이 바뀌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내가 투표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 은평구가 바뀌면 투표에 어떤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뭐 다 다르시겠지만 뭐 수치상으로 보면 20%가 안 돼요. 의무지출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투표를 잘 하셔도 좋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셔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은평구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15%도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치분권에서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고 더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오늘 주작은 안 맞지만 예산서를 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도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좀 증액하자라는 것들은 단순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분들 투표하신 다음에 우리 지역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다가 그 기대치가 높아져야지 뭐가 되는 거죠?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작동하고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중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무지출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어떤 효능감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민주주의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들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같이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재량 지출 규모에서 보면 이렇게 연평균 증가율이 5.4, 6.3, 2.1인데 모나미 관광 2.1이라고 돼 있지만 아까 제가 이거 보실 때 뭘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률. 보통 5에서 1%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감안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간 금액들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또? 금액입니다. 금액. 총량이 어느 정도가 올라가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실 때는 이렇게 뭐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면 일반 공공행정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은평에서는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교육에 대한 예산들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지방재정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반영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분야별 배분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죠? 이거는 보시면 이런 어떤 재원을 크게 형성하고 배분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일반 공공행정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13이 바로 기능별에서 13개, 분야 13개를 말하는 거고요. 그냥 부문 52개가 여기 맞춰서 돼 있는데 이게 뭐죠? 돈이 나가는 흐름들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과 중요한 게 뭐죠? 이걸 보시면서 시민분들이 원하는 식에 약간 강조가 돼서 재원이 배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들이 약간 의미가 있죠. 이게 5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분야별 정책 방향이 있는데 바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뭐가 나오죠? 정책 방향이 나오죠. 그다음에 정책 방향하고 같이 맞물려서 주요 사업 운영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걸 보면서 약간 저는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정책 방향이 뭐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인데 주요 사업 운영 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이 있나요?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면 주요 사업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시민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요 사업 운영 계획이 안 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관리를 안 하는 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서는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숫자는 의지하고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설명드려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법니다. 100만 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10,000 원밖에 안 써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돈으로 하는 거 안 좋지만 내가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10,000원을 쓰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지 좋아하는 관계인지 약간 의심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숫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 의지이고 방향의 크기입니다. 숫자가 크면 뭐가 되는 거죠? 의지와 방향이 강한 거죠. 숫자가 작아지면 뭐죠? 의지와 방향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에 정책 방향이 있는데 사업 운영 계획이 없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요 사업 생각하시는 관심사들이 중기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여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절하게 다 이렇게 공공질서 이렇게 및 안녕 정책 방향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중기 체계가 나쁘진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5년짜리 계획에서 시민들이 합의하시거나 소통을 안 해놓고서 계획을 짜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들은 단년도 예산서 다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재원을 형성하고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쓰겠다라는 재원 부분에서 시민분들하고 약간 소통하거나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작업들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중기 계획을 약간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요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친 거는 좀 몰랐는데 화장실에서 이 사업을 알게 됐어요. 은평구 화장실에서. 공제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은평구 화장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은평구에 안 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단을 누가 해주시는 거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은평구의 시민분들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숫자와 양을 크게 만들면 되고요. 만약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숫자를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게 바로 예산을 개입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중기를 보시고서 이렇게 하시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기투자가 되어 있고요. 사업부서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뭐죠? 5년짜리 계획을 염두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예산서를 보시는 건 단년도를 보세요. 단년도에서 이 사업하면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업부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언제부터 했죠? 5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초기부터 잘못된 사업들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단년도에서 이 사업 하지 말자라고 해도 5년 동안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죠? 간성이 있잖아요. 간성이. 사업을 추진해온 간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확인하신 다음에 이 사업 안 되겠어 라고 하셔도 그거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주요 사업들이 어떻게 돼 있죠? 5년짜리로 재원 배분 계획이 다 있잖아요. 이것들을 확인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대형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200만 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뭘까요? 타당성 조사라든지 연구 용역입니다. 연구 용역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들 체계만 이해해 주시면 좀 보실 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들이 다 친절하게 다 부문 분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 정책 방향하고 주요 사업들이 맞는지 그 다음에 작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또 3년 정도 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약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은 뭐죠? 5년짜리 계획을 만든 거잖아요. 계획이 수시로 바뀌면 그건 계획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 운영 계획이 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 사업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재원 배분 계획이 이렇게 보신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 있죠? 은평구 홈페이지에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선생님이 잘 쓰셔가지고 찾기 좋게 돼 있으니까요. 이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아, 은평구에서 크게 이런 5년짜리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전략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단년도 예산서를 보실 때 도움이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기 때문에 좀 이런 자료들을 먼저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6장 분야별 주요 사업 설명서인데 이 사업들이 나와 있는 건 뭐죠? 은평구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사업들을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총사업비가 있죠. 불강 제2동 복합청사 건립에서 있는데 여기 국비, 시비, 구비가 있어요. 국비는 뭘까요? 국비. 예, 다 잘 아시네요. 국가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그럼 시비는 뭐죠? 서울시에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비는 뭐죠? 은평구 거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은평구 시민들이 결정하시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비가 들어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정도의 혜택은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기본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살든 서울에 살든 강원도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이 누리는 어떤 기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선을 지켜주는 게 뭐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국비는 기본선이라고 한다라면 서울시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국가가 주는 혜택보다 더 보충하고 보완하려고 주는 금액들이 뭘까요? 바로 시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는 뭐죠? 은평구에 사시니까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혜택, 서울시가 주는 혜택 더 플러스해서 보충하고 보완하겠다가 은평구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뭐죠? 국민기본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간 사업들은 은평구 시민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죠? 기본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합의를 어떻게 변화되거나 그래야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도 은평구에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은평구 시민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러니까 변화 못 시킨다가 아니라 변화시키기에 약간은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구비 100% 사업이라고 돼 있으면 뭘까요? 그러면 구비 100% 사업, 그거는 은평구에서 100%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예산서를 보실 때 국비가 들어가거나 시비가 들어간 사업들보다는 뭘 중심으로 보셔야 되죠? 구비 100% 사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비 100% 사업들은 은평구 시민분들이 이 사업이 좋아, 나빠, 그리고 의지를 모아주시면 그 숫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은평구에서 재량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가 들어가거나 시비가 들어가면 은평구 시민분들이 변화시키거나 바뀌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보실 때, 예산서를 보실 때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구비 100% 사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대안들을 합니다. 그래야지 좀 약간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좀 반영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요 사업도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런 사업들이 바로 뭐죠? 한반도 중심 통일 박물관 건립. 이 사업은 바로 100% 구비 사업입니다. 은평구에서 하는데 왜 한반도 중심 통일 박물관 건립이 주요 사업에 있을까요? 아까 은평구 비전하우스 생각나시죠? 거기 기둥 중에 통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 비전하우스 책에 맞춰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도 이렇게 다 친절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은평구 중기지방재정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자료도 있고 해가지고 좀 시민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조감도도 있고 해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확인하실 때 이 자료를 좀 먼저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이 자료를 약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중기지방재정 넘어서 이제 성과계획서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폭격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사용했던 폭격기인데 미군에서 폭격기가 생존율, 살아 돌아오는 걸 높이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을. 그래서 이 빨간 데가 뭐죠?
총알을 맞은 데입니다. 총알을 맞은 데예요. 총알을 맞은 데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폭격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갑 보강을 결정하는데 미국은 전쟁터에서 기한한 폭격기의 총탄 흔적을 모니터링해서 통계로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장갑 보강을 하게 되면 폭격기의 무게로 인해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은 뭐죠?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다 두르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오래 못 날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 생존율이 높은 데를 장갑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비행기들은 살아 돌아온 비행기예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디에 장갑을 덧대면 좋을까요? 어디에 장갑을 덧대면 좋을까요? 예? 여기 앞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앞부분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살아 돌아온 비행기잖아요. 살아 돌아온 비행기. 여기 맞으면 못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보강할 때는 여기를 보강해야지 비행기가 살아 돌아올 확률이 남죠. 여기는 뭐죠? 총을 맞아도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이쪽하고 이쪽을 보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 분예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민 참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의 가치를 더 덧붙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 지적질을 해서 잘못된 거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협력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성과계획서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은평구 예산의 성과계획서인데 이것도 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친절하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없는 시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는 지방자치체가 제법 있어요. 근데 은평구는 친절하게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이 부분이 뭐였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거는 바로 정책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책사업. 오늘 이 성과계획서만 저랑 잘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체계를 이해하시면 좀 더 많은 활동들에 도움이 되시는데 오늘 보통은 제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과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같이 해봅니다. 저는 같이 해봐야지 이해가 빠르신데 오늘 약간 의원님들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좀 같이 해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눠서 저도 아쉽고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사 담당관 이 정책사업 목표가 돼 있는데 이 목표는 뭐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비전하우스의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붕. 이게 지붕이고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 3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국민이 행복 청렴 은평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연간 감사계획 추진율이 있고요. 민원 처리 준수가 있고요. 연간 인권 교육 추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과를 위해서 이 3개를 가지고 관리하겠다라는 게 기본 체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가정, 결과, 가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약간 헷갈리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게 좋은데 보통 성과계획서 양식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투입지표는 뭐죠? 뭔가를 넣었다는 겁니다. 넣었다는 거고요. 가정지표는 여기서 보시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냄. 근데 이거는 정성적 성향이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산출지표는 사업 완료 나타나는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을 나타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량적 성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결과지표는 사업 완료 후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죄송하게도 이해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게 바로 이 작업인데 우리가 제안서를 받았어요. 제안서를 받았는데 어떤 제안서냐면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찾아가는 커피 마을이라는 것들 해달래요. 커피 이해가 되시죠?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커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서가 왔는데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위해서 진로,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학교 밖 청소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업은 뭐죠? 결과가 이 사업의 결과는 최종 어떤 결과물은 우리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고 취업이 도움이 됐는지가 어떻게 보면 결과입니다. 결과가 되죠. 근데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투입은 뭐죠? 우리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이 도움이 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이 근데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물적 자원이 있죠.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강사분이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커피 교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간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두도 필요하겠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로 물적 자원이 됩니다. 이 사업에 뭐가 되는 거죠? 들어가는 것들이 투입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투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정은 뭐냐면 아까 과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정성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과를 정량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우선은 프로그램 하는 공간 섭외를 해야 되는데 공간 섭외를 할 때 우리 지역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까? 아니면 돈을 내고 이용할까? 이런 것도 판단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강사분들도 우리 지역의 훌륭한 분들을 재능 기부 받을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모셔올까? 이런 것도 다 판단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학교 밖 청소년들과 이야기 듣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들, 프로그램이 좀 완성된 다음에 1차적으로 어디에 홍보할까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챙겨야 될 과정이죠. 이게 바로 어떤 가정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디데이 잡은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산출은 뭐죠? 아까 정량이라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투입하고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일식이 뭐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산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서 좀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그걸 자료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자료집도 산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투입 과정 산출이 왜 중요하냐면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위해서 찾아가는 커피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이 프로그램을 고생고생 만드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이 사업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있죠. 의미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아이들이 20명, 간단히 10명이라고 할게요. 1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5번 들어야 되는데 첫날은 첫 번째 1회차 때 10명이 왔는데 다음 2회차 때 7명이 와요. 그 다음에 5명이 와요. 그 다음에 쭉 5명이 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50%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 사업은 미흡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수강하는 사람들이 80% 이상 만들자. 그럼 뭐죠? 그거는 5번 하면 8명 이상 꼭꼭 참여하게 되는 것 자체가 뭐죠? 좋은 프로그램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학교 밖 청소년 8명들이 계속 오늘 80%를 유지하는 걸 보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업이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산출이라든지 과정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취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될까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서 청소년들이 자격시험을 보게 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이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10명 받았는데 3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만족도는 높지만 진로라든지 취업에는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다음번에 어떻게 하시면 되죠? 진로와 취업에 강점을 두시고 프로그램을 약간 조정하실 수 있는 전환점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대충 이해가 되시죠? 투입, 그다음에 과정 산출. 여기서 보시면 은평구 사업부서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성과 지표를 관리하겠다고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산출 결과 있는데 보통은 단위 사업들이 결과로 돼 있는 것들은 보통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결과가 돼 버리면 약간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 공연을 하는데 연극 공연에 대한 우리가 원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 연기자가 애드립이 굉장히 좋아요. 애드립이 좋아서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연극을 하는데 계속 애드립으로 대본에 지켜진 대사를 안 치고 계속 애드립만 하는 거예요. 그럼 관객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극 자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전달하기에 미흡함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성과 체계를 고려할 때는 이 체계로 가기 위한 산출 투입 과정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이 약간 충돌을 줄여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 성과 계획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고민들은 뭐였냐면 외국에서 성과 계획서 만들 때 고민들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지만 만약에 저소득층 건강 증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성과 지표를 어떻게 잡냐면 집값 보조를 넣어요. 차라리 집값 보조. 그러면 뭐 월세라든지 이걸 지원하잖아요. 그럼 월세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가처 분석이 늘어나서 음식이라든지 의료에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썼고 시민들이 받은 혜택이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외국의 성과 체계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예산 관련 시뮬레이터를 돌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시민들이 얼마 혜택을 받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성과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그 체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고 정책이 어떤 성과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체계하고 이 성과 지표명이 불일치합니다. 이거는 공무원선생님이 잘못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외국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그만큼 고민을 안 했습니다.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지표를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외국 제도만 수입했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지표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민들이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창의 아이디어 창출 이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거랑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안 만든지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홍보 담당관에서 구정 주요 사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구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게 성과예요. 이건 나쁘지 않잖아요. 앞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기자 간담회 및 구청장 인터뷰 개최 건수가 성과 지표예요. 70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을 해야 되는 거죠? 12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6개? 6번 정도를 해야 되는 게 되죠. 한 달에 6번은 구청장님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게 성과 지표로 잡혀 있어요. 구청장님이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 제고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해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바로 이 체계입니다. 그런데 성과 지표가 이 성과를 관리하는 이 사업들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사업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뭐죠? 이 홍보 담당관실에서는 한 달에 6건은 언론사하고 구청장 인터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과 지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부서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알 권리 충족하고 신뢰도 향상에 기여를 하는지 그것들이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예산서에서는 보통 잘 안 보지만 성과관리체계가 정책사업 단위를 이렇게 구성해 주고요. 이거에 맞춰서 단위하고 세부 사업들이 결정됩니다. 큰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들의 쓰임이라든지 성격을 규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하나하나 좀
맞춰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선생님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 선생님들도 지금 산출하고 결과를 계속 헷갈려하세요. 뭐가 맞는지, 뭐가 결과고 뭐가 산출인지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쓰임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예산의 쓰임이라든지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라면 그 예산을 관리하는 체계들, 성과 관리 체계들이 좀 정렬돼야지 사업들이 성과들이 뚜렷해진다라는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만이 아니더라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민 제한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에서 이런 식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만족도를 어떻게 관리했죠? 수강생 유지율, 그 다음에 취업률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가지고 사업들을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다 돼 있어요. 사업부서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는 그나마 이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좀 보시면서 어떤 게 더 합당하고 더 좋은지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좀 시작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보셔야 될 것들이 바로 2020년 본예산 편성 자치행정국가 주요 예산사업 목록인데 이렇게 좀 사업들이 돼 있어요. 이 사업들이 바로 뭐죠? 체계에서 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인데 보통 시민들이 전체 참여 예산 이야기를 할 때 이 중기라든지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안 보고 이거로 바로 가세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중기부터 5년짜리 은평구의 계획들을 좀 전략적인 계획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략을 도달하기 위한 관리 체계들을 좀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체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단위 사업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단위 사업들 보시면 이렇게 쭉쭉 이 자료를 제공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관련된 자료들은 보충 보완되면 좋습니다. 보충 보완. 아까 국비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시비 들어가는 것들도 뭐죠? 은평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충 보완하잖아요. 자료들도 좀 보충 보완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이 자료를 보시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시는데 서울시 온예산, 제가 그 서울시 온예산 공원환경부가 코디네이터인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자료는 이 자료예요. 보통 이렇게 은평구 자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업 개요라든지 사업 추진 계획, 소요 예산 중심으로 이렇게 이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산출력이 돼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도 굉장히 훌륭한 자료입니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자료고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이 자료예요. 2020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인데 푸른 도시국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심사 조정하실 때 참고하시는 자료예요. 사업부서, 실본부 사업부서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 정리한 자료들을 부서별로 다 제공해서 다 지방의회 의원분들에게 제공을 해요. 이 자료를 시민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하는데 이 자료의 특성은 뭐냐면 아까 조재학 조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조정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조정 확정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된 예산안은 아니지만 부서의 기본적인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뭐 일반에게 뭐 이렇게 카드처럼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통은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 성함이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다 지웠습니다. 이거는 다 지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계획들, 예산이 이렇게 돼 있고 재무관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항목들이 다 적혀 있죠. 이런 세부 항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은평구보다 제가 보기엔 자료가 살짝 더 많아요.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성하실 때는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죠? 돈이 쓰이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명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사업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돈을 쓰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 성격이 시민이 주도하는 공원별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잖아요. 이거에 맞게 세부 항목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쭉쭉쭉 다 확인하죠.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 목적을 보고서 이 예산 항목들이 이것과 맞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편성목, 이 예산은 없지만 이것들을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들이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우선 예산이라든지 다 확인하셨잖아요.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 항목들이 구성된지 확인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하실 게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역에 장마철에 도로가 물에 잠겨요. 물에 잠기는데 이 공사를 11월 달에 했어요. 문제는 해결됐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장마철에 도로가 물에 한번 잠겼잖아요. 또 시민들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은 언제 하면 되는 거죠? 장마철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렵게 지역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의원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지역에 한번 인문학 약간 혁신적이고 획기적으로 한번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인문학 강의를 하자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11월 달에 집행되면 어떨까요? 11월 달 정도에 집행이 되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사업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11월 달에는 다들 바쁘시잖아요. 시민분들 바쁘시고 그다음에 훌륭하신 강사분들은 더 바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이 언제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만약에 은평구에 좋은 이렇게 자연이 있어가고 꽃이 예쁜 곳이 있어서 4월 달 정도에 시민분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6월 달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꽃이 다 사라진 다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사업 내용 중에서 이야기와 집행 시기가 왜 관리가 돼야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특수성이 있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연기시키거나 좀 하시는 것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업부서 잘못이 아니잖아요. 올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야기하실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내년도에도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안들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공원환경에서 한강관리본부에서 사업 계획서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시민분들이 확인해 봤던 내용이 뭐냐면 전년하고 동일하다예요. 전년하고 동일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한강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실내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한강에 많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또 예견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강에 시민분들이 많이 모인다라면 코로나19 관련된 대응이라든지 개선책들이 좀 사업 계획서에 좀 반영되면 좋겠는데 작년도 2019년도 계획서하고 2020년 계획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좀 한강에 시민분들이 감염 사례도 있고 전파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강에서 코로나19를 전파를 막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못 모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야외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업부서가 세심하게 좀 배려하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정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계획들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19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와 약간 협의하셔갖고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도 있지만 내년도엔 코로나가 뭐죠? 예견돼 있잖아요. 또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 뭐 상황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이 지속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은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성과 같지만 사업의 효과를 굉장히 좌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 제안서는 현장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집행관리는 시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언제 시기를 갖고 집행이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금천구에서 주민참여에서 의원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에 안전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해. 이 사업은 아이들, 그러니까 금천구 아이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을 아예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물놀이 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매년 집행률이 보니까 9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러니까 지역의 아이들이 물놀이 예방 사업이잖아요. 그럼 사업이 언제 끝나야 되죠? 휴가철 전엔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늘 뒤에 있는 거예요. 휴가철까지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업부서와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사업이 50%밖에 진도가 안 나가는지 물어봤더니 사업부서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이게 수영장을 통째로 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천구 공무원 선생님들이 지역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물놀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철이 끝나고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서 아이들 계속 물놀이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저소득층 물놀이 혜택을 주는 사업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교육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업부서를 욕하는 시민이 없었어요. 잘했다라고 하는데 위원분이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간식은 주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 물놀이 하면 지치는데 간식은 제대로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랑 협의해서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수상 안전 프로그램이랑 저소득층 아이들 물놀이 프로그램을 분리시켜서 좀 제대로 아이들 간식도 주고 제대로 물놀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사업부서랑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런 분들이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같이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시민분들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물놀이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그동안 잘 챙겨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수고했고 그런데 좀 더 사업들을 더 의미 있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뭐죠? 우리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예산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어떻게 실현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시민들의 시선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3년 정도 추진 실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많은 걸 했다라고 생각이 해요. 기본적으로 많은 어떤 성과를 만드셨고 하는데 예산서 좀 전체 예산 서울시도 많이 부족하지만 은평구도 더 발전하고 하시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이잖아요. 시민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더 많은 정보와 자료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기회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은평의 재정이라든지 예산이 또 시민들 그다음에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좀 활용되는 방향으로 고민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산서를 보고 할 수 있는 것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5분만이요. 딱 5분에 바로 끝내겠습니다.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민참여 예산하고 본예산 심의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활용하셔서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은평구에서 나와 있는 통계 자료들을 조금 어디 있는지 좀 제목들을 보시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요. 지금 제안서, 주민 제안서를 통해서 본예산 심의하고 어떻게 연동시키냐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마을인데 시민분들이 100개의 제안을 했습니다. 100개의 제안을 했는데 태양광을 설치해 주세요가 30건이었어요. 30건 마지막 장입니다. 이건 태양광을 설치해 주세요 30건인데 사업부서에서 유사중복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태양광 설치 사업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유사중복이니까 안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30건 요청했다는 건 제안했다는 건 뭐죠? 시민분들이 많이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사중복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뭐죠? 예산 증액을 고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은평구에서 만든 자료들하고 통계들을 어떻게 활용하셔가지고 본예산 심의하실 때 어떻게 활용하실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주민참여예산 이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만들어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안이 많아요. 제안이 많다는 건 뭐죠? 시민분들이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건 정책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제안이 많은 사업들은 정책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소득층 혼자 사는 어르신 찾아가는 빨래 서비스가 있는데 10건이에요.
10건인데 이 사업을 왜 제안했는지를 물어봤더니 시민분들 물어봤더니 이 사업 하는지를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홍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안 돼. 유사중복이라고 안 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저소득층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업은 유사중복이 아니라 뭐죠? 홍보를 강화하면 사업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홍보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사업 자체가 성과가 낮을 때예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개선해 달라거나 아니면 새로 정렬해 달라고 시민분들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많이 나온다는 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정책 수요가 많다. 그다음에 홍보가 미비하다.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뭐죠?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서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들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작은 도서관 만들어주세요, 계속사 만들 이런 것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다른 지역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은평구에는 설명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기존에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민참여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민 제안서라든지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그 시민들의 의견들을 예산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아쉽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은평구 그러니까 주민참여에서는 늘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직접 얘기하면서 저도 좀 배우고 같이 좀 이야기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면 저도 많이 배울 점이 있겠고 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도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